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대형 악재가 터져나왔습니다. 미연준의 금리 인상 예고와 2년간 줄기차게 매수했던 2030 패닉바잉이 사라진 것입니다. 5년간 여름만 되면 뜨겁게 불타오르던 집값이 이 두 가지 엄청난 복병을 만나 대세 하락과 급추락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해야 합니다. 상담 안내는 02501-7554, 유료 상담은 010-3999-8808입니다. 전화 주십시오. 거래량이 급감한 상황에서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2030의 영끌이 줄어든다면 집값 하락은 확실합니다. 부동산 대악재, 미금리 인상 충격에 영끌 매수마저 전멸. 지금 미국 금리 인상 하게 되면은 이게 완전 폭탄이에요. 폭탄. 부동산 폭탄. 지금 폭탄 돌리기 하고 있거든요. 자, 옐런 미 재무장관 금리 인상 발언. 이게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이에요. 당장 금리를 올리고 싶지만 너무 부작용이 심하니까 지금 일단은 꺼냈다가 한 발 후퇴하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기정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2023년이나 올린다고 했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2021년 중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거의 뭐 유력해졌는데요. 생각보다 경기 상황도 호전됐고 미국 경기 과열 방지 측면이 큽니다. 미 경제 2021년 7%, 40년 만에 최대 상승이에요. 자, 3점 몇 퍼센트 하락했다가 지금 경제 성장률이 7%대. 미 소비자 물가가 2% 목표인데 우리나라도 2% 목표죠. 근데 3%대로 지금 또는 4%까지 치솟는다고 그래요. 자, 팬데믹, 막대한 돈풀기의 후유증이 이제 막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것뿐이 아닙니다. 원자재가 급등하고 있어요. 서부 텍사스 4월 7.47% 급등하고 있고요. 철광석, 구리, 니켈 이런 것들 13.5, 11.8. 그뿐입니까?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이게 과열되고 있는 양상이에요. 너무 뛰었어요. 바닥 대비 다 더블 뛴 거야. 더블이 더 뛰었죠, 오히려. 한국 선행, 금리 인상. 자, 그런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미국이 원래 이제 금리 인상을 해야 우리나라도 따라가는데 이번에는 우리나라가 먼저 선행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어요. 소비자 물가 2.3%, 원래 2% 아래로 지금 끌어내리는 게 우리나라의 목표인데, 아무튼 3년 만에 최대 상승을 했다는 게 상당히 안 좋은 현상이고, 가계대출 세계 최고 수준, 증가율도 세계 최고 수준. 이거 억제해야 돼요. 지금 나몰라라 했잖아요. 지금 이주열이. 이제는 나몰라라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집값이 폭등한 거예요. 이주열이 한 역할도 커요. 집값 폭등에. 2021년 하반기 금리 인상 전망. 그러니까 한 올해 하반기 정도 나오지 않을까. 만약에 금리 인상을 안 하게 되면요,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부동산 계속 거품 언젠가는 터지겠죠. 부채는 폭발해버리겠죠. 특히 우리나라 아주 심각하다고 했잖아요. 일본인들이 지금 계속 조롱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가계부채 죽으라고. 자기들도 부채 많으면서. 자본 해외 유출.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돈 해외로 유출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주식 폭락하고 난리가 나겠죠. 옐런 금리 인상 신호. 하는 먼저 속전속결. 보통 금리 인상이요, 예고가 나오면 갑자기 들어가는 거예요. 뭐 예고 나왔다 6개월 있다 이러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한미 금리 추이 보시면 우리나라 0.50, 미국은 0.0에서 0.25, 사실상 제로금리에 육박한데, 과거에 봤더니 미 연준 결정되면은 급격히 움직입니다. 보세요. 자, 실질적으로 쭉 결정되니까 쭉 올라가죠. 그러다가 자, 쭉 떨어졌어요. 미 금리이기 때문에. 쭉 하다가 다시 또 올라갔는데 또 코로나 문제로 쭉 떨어졌어요. 이렇게 평행선을 갔다가 이제 또 올라가겠죠. 이렇게. 의외로 코로나 팬데믹이 빨리 치유돼서. 자, 그런데 서민 물가, 인플레, 경금, 월세도 6년 만에 최대래요. 우리나라 보면 보세요. 지금 11월 달 불과 5개월 전 지금 2.3이에요. 거의 4배 이상 뛰었죠. 물가 상승, 소비자 물가.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 올해 7% 성장을 예고한답니다. 보세요. 2.9, 2.2. 마이너스 3.5에서 7%. 엄청나죠. 그런데 이제
부동산 그래서 대폭락이 좀 앞당겨지는 거 아니냐. 원래 1년간은 더 뛸 것이다. 저도 전망을 했고. 왜냐면 하락할 원인, 하락을 하는 긴 하는데, 언젠가는 하는데, 항상 여름만 되면 불장이 됐고, 지금 뭐 정책이라고 하나도 나온 게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동기가 없는데 집값이 갑자기 폭락할 것 같지는 않고, 그런데 지금 금리 인상 그리고 패닉 바잉이 확 줄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올해부터 추락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여기 보세요. 부동산 대폭락 시작. 자, 사라진 패닉 바잉 80% 감소. 즉 2020년 7월달 대비 패닉 바잉이 무려 80%나 줄어들었어요. 이제 대출이 인상되고 그다음에 신용대출이 안 나온 것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로 집값이 너무 올라서 지금 잡으면 상투다라는 생각이 더 강하죠. 서울 2달째 상승폭이 지금 축소되고 있어요. 상승폭이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2달째 연속 쭉 수축되고 있다는 것은 이건 아주 좋지 않은 징조죠. 하락장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 물론 주로 따지면 한두 주 올랐어요. 자, 재건축 급등위에 다시 또 정체됐습니다. 재건축이 끌고 갈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많이 뛰었다가 다시 또 상승폭이 정체. 거래량 사상 최대 급감을 했습니다. 특히 패닉 바잉이 줄었다는 게 지금은 왜냐하면 다주택자들 매수 안 하잖아요. 패닉 바잉이 대부분 2030의 패닉 바잉이 거의 다 매수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줄어버리니까 이제 매수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매물만 쌓이죠. 빌라 아파트가 세상에 원래 빌라가 아파트에 비해서 한 서너 배 정도는 거래량이 적어요. 그런데 2배 이상 아파트를 추월시켰어요. 이것도 아주 안 좋은 징조예요. 그만큼 아파트 거래량이 적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빌라가 뛰고 있다? 이것은 막판의 징조로서 가장 유력한 징조죠. 전국 고가 아파트, 특히 자, 선도 아파트라고 있죠. 선도 50지수 뭐 고가 아파트, 이게 집값 하향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향세로. 자, 이거 근거를 또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자고요. 서울 매매가, 전세가 지속적으로 하락. 여기 보시면 수도권 올랐다가 하락하고 있네요. 서울도 하락하고 있네요. 2달 연속. 월별 주택가격 지수, 매매가 여기 조금씩 내려가고 있고 전세가는 확 급추락하고 있죠. 이때 엄청나게 올라가다가 서울 빌라 거래량 4개월 연속 아파트를 뛰어넘었대요. 보세요. 자, 다세대 연립이 지금 5천, 4천, 5천, 3천, 1, 2, 3, 4월 여긴데 자, 아파트 보세요. 5천 건, 지금 1665. 어떻게 된 게 더블 스코어 차로 벌어졌어요. 이건 정말 신기한 거예요. 원래 한 8천만 건이 돼야 돼요. 이 정도면 아파트가. 그만큼 거래량이 적다. 연끌 패닉 바잉이 줄었다는 뜻이죠. 즉 부동산 매수자가 실종됐다. 정상적인 사람은 지금 매수 안 하고 있어요. 내 집 마련 포기하나. 주담대 증가 10개월 만에 1조 아래. 그러니까 주담대 주택담보대출이 확 줄었다는 것은 패닉 바잉이 줄었다는 근거예요. 서울 집값 상승폭 줄었지만 하지만 이제 외곽 지역, 노원, 시흥 국지적으로 불안은 있습니다. 경기도 집값 하락하고 있는데 이제 국지적으로 상승. 인천은 아직도 올라가고 있고 서울은 이제 약간 하락세, 월별로 보는 하락세. 그런데 2022년 초까지 집값이 올라간다. 잠깐 제목만 보고 이 사람은 맨날 폭락한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저는 중도론자입니다. 제가 2년 전부터 싼 것들은 사라 했잖아요. 경기도, 인천 막 사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 서울은 많이 뛰었으니까. 서울도 외곽지역 사라. 그거는 제가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발언이 아니라 안 뛰었기 때문에 뛸 게 눈에 보여요. 결국은 많이 올라버렸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수할 기회를 아예 막아버리는 것도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2020년 초까지 앞으로도 1년이 집값이 뛰면 얼마나 뛸까? 비싼 게 뛸 것 같지는 않아요. 좀 싼 것들이 많이 뛰죠. 그런데 이제 2020년 초까지 집값 또 올라간다는 4가지 강력한 근거를 한번 볼게요. 여름에 폭등했다는 거예요. 2016년부터 2020년 무려 4년 동안 5차례 이 박근혜 정부 때부터 5차례 연속 여름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대책이 다 8월달, 9월달, 뭐 12월달 이런 식의 몰려있어 거기에. 왜? 그때 폭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래가 반등. 이렇게 거래량이 확 줄었다가 이때가 매수 타이밍이 돼버린 거야. 쭉 더 떨어져야 하는데 또 올라가요. 그러다가 또 무슨 대책 하나 나와. 또 거래량 확 줄었다가
또 올라가요. 그럼 또 뭐 대책 하나 나와. 이런 식이었어 지금까지. 거래가 반등하는 거예요. 거래 급감 후에 반등, 집값 폭등. 2019년까지는 다주택자들, 임대주택 사업자들 이런 사람들이 매수를 했다면 2019년부터 20년은 패닉바잉 2030의 영끌이 주가 됐죠. 매물도 소화가 됩니다. 세금 매물, 특히 상반기 때 왜 집값이 하락하고 하반기 때 뛰었냐. 하반기에 그 세금 문제가 있거든요. 그럼 상반기에 털어내잖아요. 그래서 상반기 때는 상대적으로 집값이 완화됐지만 하반기 때 막 폭등하는 거야. 이미 지금 현재 이제 5월 달이잖아요. 뭐 6월 말에 잔금 치르기도 빠듯하네요. 이미 이제 다주택자들 매물 다 토해냈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정상적 상황이면 또 뛸 일밖에 안 남았어요. 여기 보세요. 5월부터 사실상 집값 뜁니다. 그런데 그냥 뛴 게 아니라 여름에 폭등을 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매물이 소화됐다. 대책이 없다는 게 가장 커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자, 추가 대책이 없어요. 왜? 하락장이 좀 이때쯤 대책 꽉 때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안 때리는 거야. 왜? 집값 떨어뜨리기 싫으니까. 추가 대책 없다가 또 여름에 폭등하면 그때서 종합대책 하나 나올 거야. 이거 보실래요? 이거 보면 나와요. 폭등론자들이 자주 쓰는 말인데, 자, 이때 이 사람이 2020년 10월 집을 사시겠습니까? 다 꼭지라고 생각인데, 이때 이후로도 집값 엄청나게 뛰었죠. 특히 경기도는, 인천은. 보세요. 자, 11.3 대책, 그 전에 8.3.1 대책이라고 있어요. 2016년인데, 쭉 거래량이 줄었네요. 이게 0이야, 0. 거래량이 이렇게 줄었으면, 이렇게 좀, 이때 대책 좀 내놔야 하는데, 안 내놔. 여기 보세요. 대책이 다 꼭지에 있잖아. 집값 떨어뜨리기 싫다는 거예요. 이때 대책이 안 나왔다는 것은. 굳히기를 안 했다는 것은 집값의 하락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자꾸 반박하는데 저한테. 왜 여러분들 같으면 이때 집값 대책 해갖고 하락으로 유도해야 하는데 왜 안 합니까, 이때? 저기 꼭지에서 어쩔 수 없이 대책 내놓는 거야. 그러면서 두둔하면 안 되죠. 여든 야든. 보면 아무튼 대책이 없으니까 또 올라갔어요. 여름에 엄청나게 뛰니까 802 대책이라고 해서 문재인 정부 때 2017년에 그때 또 떨어지네요. 뭐 떨어진 것도 아니지, 그냥 많이 올랐다가 조금 하향세를 띠는 거죠. 그러다가 이때 이렇게 또 떨어뜨리게 대책이 나왔는데 없어. 이 대책 한 번도 없잖아요, 지금.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또 9.13 대책이라고 2018년에 이때는 좀 많이 빠졌어요. 그나마 좀 빠졌는데 좀 뭔가 때려버려가지고 확 붙이기 들어가는데 가만히 놔둬요. 또 12.16 대책 내오니까 또 좀 하향세 뛰었다가 또 올라가요. 7.10 대책, 그 유명한 빅3, 이게 작년 2020년 대책 나왔죠. 자, 떨어졌어요. 근데 결국 떨어졌으니까 또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자, 220 대책 이후로 이제 좀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지금 5월 달이에요. 근데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아직도 여기야. 어떻게 될까요? 이 톤으로 본다면 또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언제부터? 5월부터. 대책이 나와줘야 돼. 이때 강력한 투기 대책이 나와주면 집값 하락하는데 경기가 안 좋고 그러니까 대책이 안 나오나 봐요. 그래서 제가 집값 잡을 생각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올해 1년 동안 뛴다라는 가장 강력한 근거는 정책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양도세 중과 무서워 집을 판다? 되레 매물 주고 집값 뛰어. 여기 보시면 실질적으로 안 팔잖아요. 이렇게 지금 오히려 다주택자는 매도하지 않고 증여를 선택해요. 2021년 증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네요. 이게 왜 그럴까요? 집값이 올라간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더 큰 거야, 다주택자들 입장에서. 양도세만 세고 오히려 보유세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니까 끌고 가는 거야. 보유세를 세게 때리라고 노래를 부르는데도 지금까지도 특히 올해 기본세율 40%에 10%, 40%에 20% 이게 이렇게 각각 올라가죠. 20, 30으로. 양도 차익이 엄청나게 이제 그 중과세 때립니다. 근데 이거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 안 팔 생각이야, 이 사람들. 이미 매물이 다 나온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2030이 이제 열쇠를 쥐고 있어요. 19년, 20년은 이 사람들 때문에 집값 뛴 거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또 19년, 20년에 초기에 잡은 사람들은 돈 많이 벌었을 거예요, 이분들도. 왜? 경기도 같은 경우는 2020년, 인천도 2020년에 뛰었잖아. 지방도 그렇고. 그것도 2020년 말에 뛰었잖아요, 지방은. 그런데 이제 올해, 현재, 이분들이 집을 안 잡으면은 집값 떨어집니다. 그런데 흐름은 보자고.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이 세 가지가 지금 주춤거리고 있어요.
이제 돈이 좀 많이 딸리나 봐요. 대출도 안 해주니까. 부채 위험 투자를 많이 하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영끌, 비투, 패닉바잉 많이 들어봤죠. 2019년부터 집값 폭등을 주도했던 분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확 줄었어요. 다시 또 늘어날지는 모르겠는데 줄었어요. 일자리든 절박합니다. 이분들은 정말 절박해요. 동학개미의 핵심도 2030이야. 스마트폰을 활용해 가지고요. 워낙 이렇게 첨단 기기를 잘 다루다 보니까 정보 학습, 공유, 투자, SNS까지 활용해서 모든 정보를 활용해 가지고 오히려 40, 이제 50보다 더 뛰어납니다. 분석력이. 2001년 이후 부동산에 열쇠를 주고 있다. 이제 올해부터 열쇠를 주고 있는 게 2030이다. 여기 보세요. 패닉바잉 지수가 2020년 7월 달이 엄청났죠. 이 최고치였는데 확 떨어져가지고 현재 지금 여기야, 여기. 패닉바잉 지수가 줄었다는 것은 대출도 많이 안 받고 집도 매수를 확 줄였다는 거예요. 거래량도 없고. 이게 이렇게 추락하게 되면 이거 대세하락이에요. 볼 것도 없이. 지금은 패닉바잉밖에 없거든요. 매수할 사람들이. 그리고 간물주, 건물주를 간물주. 이게 내려왔네요. 경제적 자유. 아무튼 건물주도 이렇게 매매량, 그 다음에 패닉바잉 이게 줄어든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평년 대비 10배 증가. 뭔 말이냐. 집값 전망에 대한 이거 구글 검색 탐색을 봤더니 평상시보다 10배나 이렇게 네임박스보다 10배가 늘어났어요. 검색량이. 왜? 이제 불안한 거야. 내가 매수하기 전에 그래 올라가는지 폭락하는지 한번 보자 해서 특히 집값 전망에 대한 어떤 이거 검색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상투장의 강력한 징조라고 할 수 있어요. 재건축만 이렇게 뛰고 있죠. 부동산 불소득, 양극화, 젊은 층, 흑수저마다 치명적이죠. 여기 보면 임금 소득, 다들 대부분 임금으로 돈 벌죠. 이제 월급. 그런데 불로소득 보세요. 엄청나게 벌었네요. 집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정말 서울에 집 가지고 있는 사람은 20년 저축할 거 한 방에 번 거예요. 어떤 사람은 40년 저축할 거 한 방에 번. 평균은 20년 이상 거 저축할 거 번 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 왜? 4억 5천이 지금 10억으로 갔는데 20년이 뭐예요? 30년 저금할 거 번 거예요. 인생 꼽힌 거죠. 거꾸로 말하면 무주택자들은 벼락거지가 된 거고요. 정말 슬픈 현실인 이러니 분노가 생기죠. 분노가.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이제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거래량 퐁당퐁당 계속했죠. 또 줄고 있네요. 이거 확 줄어갖고 확 떨어지면 좋겠는데, 자, 이제 패닉바잉 문제, 금리 인상 문제가 확 추락시킬지 아니면 또다시 여름철을 향해서 폭등시킬지를 봐야겠습니다. 자, 이제 적금을, 항상 이 적금이 중요하거든요. 돈이 있어야 때를 만났을 때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다릴 거냐 아니면 영끌로 패닉바잉 할 거냐, 이거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 시점이 집값이 지나치게 올라서 매입하기에 위험한 기간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수도권 중심으로 실거주 저평가라면 국지적인 곳들은 매수를 타진해 봐야 합니다. 금리 인상과 패닉바잉, 이 전멸이 언제부터 집값 하락을 이끌까요? 감사합니다.